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진행의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비가 오고 나서 오늘은 대기질이 좋은 편이죠. 그런데 올봄 내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때문에 괴로운 날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 있는 분들에겐 이 봄날이 더 괴로우실 텐데요. 전 세계에서 이 미세먼지로 인해 각종 질환에 시달리다가 사망하는 사람이 무려 해마다 1,00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 캐나다 등 국제 공동 연구진이 함께 조사한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와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결론은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정상세포가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서 폐암 확률이 높아진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방과 치료법을 찾는 것은 앞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당장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일도 참 어려운데요. 미세먼지 많은 날은 최대한 노출을 자제하는 생활 방식이라도 잘 지킬 수 있어야겠습니다. 4월 6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명품 콘텐츠들로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목요일 이 시간에는요, 농수산 이슈 살펴보고요. 어른의 성장법 시간에는 발표할 때 느끼는 불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또 이해관계 시간에는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할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자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일상에서 내가 느끼는 불안감, 공포 그런 게 있다면 보내주시죠. 또 동거래 후에 속상한 경험도 있으시면 보내주시고요.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또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됐습니다. 모종을 심거나 관리하고 과수원 관리에도 일손이 많이 필요한 때죠. 그런데 법무부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단속에 나서서 농촌 일손 부족 문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농수산 이슈 미등록 외국인 단속에 따른 현장의 혼란 그리고 일손 부족 문제에 관한 대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원 기자님. 농촌에서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는 절대적이라고 들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한국농정에서 밭작물 주산재 취재를 가보면 작업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작업이 고될수록 내국인보다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손을 빌리는 경우가 더 많고요. 네. 지난 2021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65%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했고 이 중에서 90% 이상이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불법 체류자라고 말하는 이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게 농촌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실제 이제 농민분들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도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항상 부족하다 보니까 인건비는 매년 크게 오르고 있는 실정이고요. 1인당 7만 원에서 8만 원 하던 일당이 11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치솟았고요. 농사는 또 때로 치면 망하는 일이라서 이 같은 일손 경쟁은 일손 전쟁으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법무부가 지난달부터 이 미등록 외국인 단속에 나섰다고요? 예, 맞습니다. 법무부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단속이 올해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 매년 해오던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더 대대적으로 단속에 나섰고 이로 인해서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은 농촌에 인력난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2일부터 불법 체류 외국인 합동 단속을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과 함께 진행 중입니다. 이달 말까지 2개월간
2개월간 진행하고 있고요. 네. 특히 법무부는 이제 올해를 불법 체류 감축 5개년 계획 추진 첫 해로 정했거든요. 미등록 외국인들에 대한 단속과 추방 조치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3월과 4월 이 농번기에 들어선 농촌 들녘에 그야말로 비상이 떨어졌다는 건데요. 지난달 17일에 경기도 여주에서는 대규모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여주 지역 이 농민단체들이 연대체인 농업인력수급 여주 대책위원회가 주최했는데 네. 이날 기자회견에는 외국인 노동자 잡아가면 누가 농사를 짓나 대책 없는 외국 인력 단속 즉각 중단하라 이런 구호 속에 외국인 노동자 단속을 중단하고 농업인력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네. 이게 실제 피해를 본 농민분들의 얘기 들으셨겠어요. 네, 기자회견이 있기 며칠 전에 여주 지역 농민분들과 통화를 하면서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단속 소식을 접했고요. 굉장히 이제 지역에서 문제가 크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네. 농번기와 맞물린 법무부 단속 때문에 여주 지역은 농작업이 멈출 정도로 심각한 후유증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실제 피해를 본 여주의 한 농민분은 기자회견을 하면서 생생하게 고충을 밝혔는데요. 이 농민분은 경기도 여주 간암면에서 친환경으로 고구마와 감자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2월 달에 두 차례에 걸쳐서 총 18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연행됐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불법 외국인을 고용했다는 이유로 5천여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이렇게 네. 하소연을 했습니다. 고구마를 밭에 심어야 하는데 심을 사람은 없어서 농작업 차질과 손해가 굉장히 뻔한 상황이고요. 벌금에 대한 압박도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농민분들 얘기를 종합해보면 당연히 불법 체류자 그러니까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싶지 않지만 어디서도 합법적인 노동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벌금이 부담스러우나 선택지가 없다 보니까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라도 고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하소연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피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농업인력 수급 여주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을 따르면 여주 지역 같은 경우는 농업인력의 80%에서 90%가 외국인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취업비자 근로자 또 계절 근로자 이런 합법적인 농업인력은 단 10% 미만이다 이렇게 추정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계절 근로자 제도 같은 경우는 5개월, 6개월 이렇게 고정으로 농가에서 고용을 해야 하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상시적으로 근로가 가능한 분야는 축산업이라든가 대규모 시설원의 분야인데 축산농가라든가 대규모 시설원의 농가에서나 이 계절 근로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배추라든가 고추, 감자, 인삼 이런 노지농업의 특성상 30일 이내에 단기간에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거든요. 그중에서 80% 이상은 봄과 가을 농번기에 편중돼 있고요. 따라서 현재 이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정책은 농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농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지원 제도가 이 농업 특성을 살린 정책으로 조금 바뀌어야 된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노지에서 재배하는 고구마, 감자, 마늘, 생강 이런 것들은 대부분 봄에 파종하고 또 가을에 수확하는 작물들입니다. 네. 파종과 수확 이 두 작업에 모두 적절한 때를 놓치면 작물의 생장이라든가 풍미에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네. 농민들은 파종과 수확 시기엔 특히 한 명의 일손이 아쉬운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농촌의 인력 문제는 1, 2년 안에 나타난 문제가 아니고 10년에 걸쳐 오랫동안 진행돼 왔고 네. 정부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시도했지만 아직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건 이 농촌 일손 부족 문제보다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환경이 더 주목받기도 했고요. 네. 또 일부 농민들이 적절치 않은 행동이 전체 농민분들을 지탄받게 하는 일이 더 강하게 인식돼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네. 이게 참 어렵네요. 근데 주목할 만한 일손 대책이 있을까요? 혹시 있으면 좀 소개를. 지자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현재 기초지자체들은 농촌 인력 중개 센터를 지원하거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연천군의 사례를 보면 경기도 연천군은 농촌 인력 중개 센터를 통해서 지난해 기준 3월부터 11월 그러니까 9개월 동안 연천 관내 1,318농가에 165명의 인력을 지원했고요. 네. 3,000건 이상의 작업을 중개했습니다. 연천군은 올해 3월 기준으로는 농촌 인력 중개센터에서
이 내국인 40여 명의 인력을 좀 고용을 했고 연천군 지원 하에 숙식을 해결하면서 지역 내 농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좀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충북 괴산군과 괴산농협이 지난 3일 공공형 계절 근로자제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맞이하는 입국 환영식을 열었습니다. 공공형 계절 근로제는 3개월부터 5개월까지 취업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지자체와 농협이 관리하면서 체류 기간 동안 여러 농가의 일손을 단기에 파견해주는 제도입니다. 예, 뭐 하루면 하루, 뭐 이틀이면 이틀 이렇게 단기적으로 파견해주고요. 농가에서 장기 고용을 하는 부담 문제, 또 숙소 문제를 해결했다는 게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농식품부 사업이고요. 지난해 4개 지자체에서 올해 19개 지자체로 대상을 늘렸습니다. 네. 괴산군 같은 경우는 올해 첫 사업을 시작한 거고요. 제가 이제 이 외국인 노동자 문제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농민분들이 불법에 대한 단속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달라는 것이고요. 공공형 계절 근로자 제도라든가 뭐 농촌인력중개센터 같은 지자체와 농협이 적극 참여하는 대책이 더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일손 부족 농가의 대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얘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였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네, 서툰 어른들의 마음이 자라는 어른의 성장법 시간입니다. 오늘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입니다. 네, 오늘 어떤 얘기를 들려주시나요? 이제 4월이 됐잖아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새 학기와 새로운 출발을 얼마간 경험하신 지금 상태인데, 그런데 이제 처음에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선보이는 자리를 갖게 될 때가 꽤 많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남들 앞에서 서는 걸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타인의 시선을 좀 불안해하는 건데, 이를테면 이제 발표할 때 되면 막 뭐 벌벌 떨리고, 네. 긴장하고 식은땀 나고, 거기서 이제 넘어가지고 막 목소리도 염소 같은 떨림이 일어나고, 막 머리가 하얗게 되고, 발표 내용도 까먹게 되고, 이런 소위 무대 공포증. 발표 불안이라고 하는 현상인데요. 오늘은 이런 경험들을 어떻게 다루고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야, 이거 저도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나운서라고 하면 안 그러겠지. 그렇죠. 네. 그리고 저 친구는 그래도 좀 타고난 편이겠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네. 뭐 대가수들도 뭐 굉장히 무대 뒤에서 굉장히 긴장도 많이 하고 네,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많이 봤어요. 네, 긴장하는 경우.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이게 이유가 뭡니까? 그럼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은데요. 일단 가장 큰 심리적 원인 중에 하나는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거든요. 잘해야 돼라는 마음인데, 특히나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할수록, 혹은 뭐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이제 선보이는 그런 자리가 될수록 우린 더 잘해야 된다는 마음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이 생기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긴 한데,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 뜻대로 컨트롤이 안 된다는 게 문제고, 잘해야 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 몸이 막 경직되고 불안감이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불안감이 또 잘해야 된다는 마음에 기름을 붓고, 또 그러면 다시 또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또 강해지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자꾸 생겨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 때문에 불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압박감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이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합니까? 이게 안 생길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것과 잘해야 되는 것을 좀 해야 되는 걸 구분하면 도움이 되거든요. 잠깐만요. 원하는 게 있고, 원하는 게 잘하는 건데요? 원하는 것과 해야 되는 것이 두 개는 다른 거죠. 이제 생각해보면 그 영어 동사로도 한번 생각해보면 다르잖아요. 원하는 것은 영어 동사로 want라고 하고, 또 해야 되는 것은 must나 should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발표를 잘하는 것은 나는 발표를 잘하고 싶은 것이지 내가 꼭 달성해야 되는 목표는 아니거든요. 100% 통제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발표라는 게, 내가 발표를 하면 청중들이 이걸 듣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가를 하는데, 통제 가능한 영역은 어디까지나 나는 발표 잘하고 싶고, 그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고 싶어. 그래서 이제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어. 라는 단계까지인데, 여기서 더 나가게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람들이 내 발표에 만족했으면 좋겠고, 만족해야 되고, 혹은 흠결 없이 발표를 잘 맞춰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할 때 바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왜냐하면 이게 달성할 수 없는 목표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발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인가를 생각을 해보는 게 좀 도움이 되고요. 이를테면 발표 전까지 열심히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뭐 시간 남죠 리허설도 좀 해보고. 근데 그까지 했으면 사실 그 뒤로부터는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진인사 대천명인 거죠. 네. 결과를 기다리는 거고. 그렇죠. 결과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열심히 하고. 그렇죠. 그 뒤에는 이제 내려놓고 이 마음이네요. 네,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자라는 거고. 발표라는 상황을 한 100% 정도라고 생각하면은 나한테 할당된 게 한 얼마 정도인 것 같아요? 발표라는 상황이 100%면 나한테 할당된 거? 한 90%? 네, 너무 높게 잡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불안하신 것 같아요. 네, 너무 그러니까 불안해요. 할당된 지금도. 영역이 사실 한 50%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환자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한 50% 정도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전부 다 내 책임이 아니고 전부 다 내가 통제 가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요. 사실 내가 한 50% 정도 하고 나면은 나머지는 그날의 컨디션이라든지 아니면 청중들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전후 맥락적인 부분이 영향을 또 받는 거고요. 또 100을 준비하면 100을 다 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한 7, 80% 정도 하겠거니 라고도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100 준비하면 다들 100을 하려고 하죠. 욕심 좀 있으신 분은 나 오늘 100 준비했으면 오늘 120 한 150 정도 해보자.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뭐 한 150을 준비하고 100을 기다려. 그렇죠. 뭐 어쨌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네. 너무 좀 과하게 내가 준비한 것에 비해서 100%를 다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좀 힘을 빼고 가자라는 생각이 오히려 좀 긴장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되죠. 그렇군요. 이게 진짜 공감이 되는 게 확실히 잘하려고 할 때 꼭 실수해요. 맞습니다. 네, 그냥 대충 하려고 하면 또 잘 될 때도 있고.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긴장이 덜할 것 같아요. 네네네. 그게 도움이 되죠. 네네. 그러면 발표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떤 게 가장 큰 목표가 돼야 될까요? 사실 발표하는 목표에 대해서 사실 좀 우리가 생각을 잘 해보는 게 중요한데요. 네. 그러니까 발표의 진정한 목표는 생각해 보면은 아주 단순합니다. 준비한 발표 내용을 잘 전달하는 거죠. 전달한다. 네. 사실 뭐 그거 말고는 다른 이유는 없잖아요. 발표를 하는 이유 자체가.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발표를 완벽하게 흠결 없이 그쵸. 발음 또렷또렷하게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근데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스티브 잡스가 될 수가 없고 그쵸. 또 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발음이 막 불분명하고 목소리 떨리고 이런 모습이 없기를 바라고 유창하게 잘 끝내는 것을 목표로 삼거든요. 이런 걸 심리학 용어로 죽은 자의 목표. 죽은 자의 목표. 네,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기, 긴장하지 않기 같은 것은 사실 살아있는 사람이 달성하기 힘든 거거든요. 근데도 이제 사람들이 이걸 자꾸 하려고 하고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니까 결국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야, 죽은 자의 목표라는 표현이 진짜 딱 와닿네요. 근데 이게 어쨌든 우리는 그 살아있는 자라 그런지 목표 세우고 또 막 불안해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쨌든 이 발표 불안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조언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많이 또 조언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청중은 나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발표 불안을 가지신 분들은 되게 디테일한 부분에 좀 집착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내 목소리 떨리면 어떡하지? 떨리는 걸 보면 어떡하지? 내 제스처가 좀 어색하진 않았나? 이게 내가 긴장하고 있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있고 저 사람 왜 저러나? 라는 생각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게 독심술의 오류에 해당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타인의 마음을 읽을 수는 없는데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불안이 높으신 분들은 청중이 자신을 어떻게 볼 거다, 어떻게 평가할 거다라는 생각을 자동적으로 하고 막 이렇게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기억을 꼭 해야 될 거는 내가 청중으로 앉아있을 때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청중으로 앉아있을 때는 막상 이제 앞에서 발표하는 사람들의 행동이나 표정 같은 거 잘 안 보거든요. 처음에 딱 시작할 때는 발표자 조금 봤다가 저 사람 저런 사람이구나 생각을 하지만 시간 조금 지나고 나면은 딴짓하기 시작하죠. 발표 내용 조금 듣다가 뭐 스마트폰 좀 봤다가 이거 진짜 맞는 말이에요. 일단 뭐 먹으러 갈까 생각했다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몰입해서 듣지는 않는데 근데 막상 발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혹시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매의 눈으로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한마디 한마디 다 막 적고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전부 다 막 기억하고 있을 것 같고 내가 실수한 거 막 아주 디테일한 거 저 사람 별로네 라고 생각할 것 같고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것들을 막상 내 입장에서는 생각해보면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또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 제가 진짜 이 똑같은 조언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남자 아나운서가 되면 결혼식 사회를 엄청 많이 보거든요. 아, 네, 그러시군요. 네, 근데 처음에 결혼식 사회를 봐야 될 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왜냐면 네. 저는 이제 네. 20대 후반이었고 결혼식 사회를 그렇게 많이 보지 않은 상태였으니까 선배한테 물어봤더니 선배가 야, 너 결혼식 갔을 때를 생각해 보라고. 사회자 기억나냐고. 기억 안 나죠. 안 나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네, 네. 나는 아주 사람들이 다 디테일한 걸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막상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죠. 아, 근데 네. 그런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회사의 CEO예요. 그러면 아니겠구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요. CEO가 어떤 발표를 한다. 그러면 기대치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오류일 수도 있는 거죠. 사람들은 내용을 듣고 싶어 하는데 사람에 집중하진 않거든요. 근데 나는 사람에 집중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또 거기서 나타난 이제 갭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안이 바로 발표 불안인 거죠. 아, 그렇군요. 내용에 그냥 집중하면 된다. 그렇죠. 내용에 집중할 것이다. 이게 또 사실이기도 하고요. 혹시 이게 또 하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도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혹시 이제 참고할 만한 조언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네. 팁을 또 좀 더 드리자면 네. 자, 광고 기법이라는 걸 알려드리거든요. 광고라는 건 말 그대로 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알리냐면 내가 불안해할 거다. 앞으로 발표할 때 이제 불안해할 거고 좀 불안을 느낄 거다. 이야. 긴장할 거다. 라고 얘기하고 시작하는 거죠. 이럴 때면 이제 발표 시작할 때 나 오랜만에 발표하니까 너무 떨리네요. 라든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두고 발표하려고 하니까 너무 긴장되고 힘듭니다. 아, 이거 천재적인데요. 네. 저 좀 떨 건데 네. 양해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좀 약간 승인받은 것 같아요. 그래요. 허락받은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근데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는데 네. 그런 한두 마리 던진 것만으로도 안도감을 얻게 되고 사실 불안의 가장 즉효약은 안도감이거든요. 그래서 내 한두 마리 던진 걸로 좀 안도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저는 또 제가 개인적으로 뭐 무대에 많이 섰던 사람이니까 하나 조언이 있는데요. 네네. 어떤 건가요? 제일 친한 사람 한 명 심어놓으면 됩니다. 쳐다보고 하는 건가요? 네. 네. 아예 아무도 신경 안 쓰고 그 사람만 보면 됩니다. 제일 친한 친구 앉혀놓는 거. 너무 또 긴장이 풀리진 않을까요? 그러다가. 괜찮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좋은 이거는 아주 막강한 무대에 설 때 한번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뭐 두세 명만 보고 얘기해라. 근데 제가 그것도 해봤거든요. 네네. 했는데 그 두세 사람이 눈을 피하면 그때부터 마음에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 제일 친한 친구 한 명 앉혀놓으면 괜찮더라고요. 좋은 게 좋은 방법 같은데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광고 기법. 근데 진짜 좋은 거 같은데 혹시라도 이런 걸 다 생각했는데도 발표 불안이 너무 심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병원에 와서 좀 상담받고 필요하면 또 치료도 받고 하시면 도움이 되죠. 특히나 뭐 약 같은 것도 즉각적인 효과를 또 볼 수가 있고요. 네네네. 7540님이 저에게 딱 필요한 내용입니다. 원하는 것과 해야 하는 것 기억해야겠습니다. 웃음. 내일 교육 있는데 발표할 때 전달 완벽은 내려놔야겠습니다. 라고. 네, 그렇죠. 네. 확 내려놓으십시오. 생각 이상으로. 죽은 자의 목표와 내가 청중이 되는 것을 생각해 봐야겠네요. 안도감. 오늘 너무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7540님. 네. 화이팅 하십시오. 그래도. 네. 어쨌든 발표 불안을 가지신 분들이 상담을 좀 원하기도 하지만 이것도 혹시나 좀 즉각적인 처방을 받고 뭔가 확 진전이 된 약물 치료나 이런 게 있을까요? 혹시나? 네, 발표 불안을 이제 수행 불안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네. 가장 흔하게 처방되는 약이 프로프라놀로이라는 약이거든요. 이제 소량으로 먹게 됐을 때 발표한 30분에서 1시간 전쯤에 먹게 되면 심박수가 조금 안정이 되고 또 몸과 마음이 굉장히 좀 풀리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면서 아시다시피 이제 발표는 초기 한 몇 분 정도 가장 고비잖아요. 초반 몇 분만 집중해서 좀 넘어가게 되면 그렇죠. 힘든 터널을 좀 지나가고 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조금 자연스럽게 발표에 집중하게 됐는데 그래서 초기에 한 몇 분 정도 잘 넘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약도 사용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근데 혹시나 뭐 이거를 너무 자주 먹게 되면 안 좋거나 이러겠죠, 당연히. 그런 약이. 근데 뭐 사실 이 약 자체가 장기적 사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 진짜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의존이나 내성에 대한 염려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요. 꼭 약에 대해서 우려나 거부감이 크지만 않다면 저는 급할 때 너무
돌아가지 마시고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약이 좀 있다면은 도움을 좀 받으시라고 제가 권유를 드리거든요. 물론 이제 약이 만병통치약은 당연히 아닌 거고 발표라든지 아니면 타인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관점들 잘 다루고 생각도 잘 다뤄보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설명드리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른의 성장법. 오늘은 발표 불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잘못된 자세나 스트레스로 목에 통증이 있는 분들께 특히 좋은 목 좌우 스트레칭. 함께 해보실까요?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지만 목, 어깨 근육 뭉침을 풀어주고 유연하게 해주는 동작입니다. 자, 먼저 머리를 오른쪽으로 지그시 기울여주세요. 손이 자유로우신 분은 오른손으로 머리 반대쪽을 감싸고 오른쪽으로 당기듯이 지그시 눌러주세요. 이때 왼쪽 어깨가 따라 올라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 귀가 어깨에 닿는 느낌으로 쭉 늘려주세요. 자, 이제 왼쪽으로도 천천히 머리를 기울여 목을 늘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능하시면 좌우 5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다양한 갈등과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해관계와 법률 문제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 이해관계 시간입니다. 오늘 법률사무소 세로의 박예준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사람들 사이 이해관계에 대한 내용일까요? 흔히 겪는 일이시죠.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아서 네. 그 사람을 이제 사기로 고소한 경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사기로.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 네. 주로 어떤 식으로 갈등이나 분쟁들이 생기나요? 돈을 못 받았다고 전부 다 사기로 가는 건 아니고요. 속된 말로 하다 안 돼서 사기 고소까지 가는 경우가 사실은 이제 대부분이고요. 네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거죠. 돈을 이제 빌려달라. 그래서 빌려줬고, 그리고 이제 갚아라. 조금만 이자 조금 줄게. 조금만 그러다가 또 갚아라. 안 갚고. 근데 내 돈을 안 갚으면서 놀러는 다니고. 제일 열받죠. 네. 그러면서 또 전화하면 갚을게. 그러다가 이제 감정도 상하고 이제 하다 안 되면 쟤가 나 속인 거 아니냐. 내 돈 떼먹으려고 나 속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보통은 이제 감정적인 문제가 그죠. 감정이 이제 끝까지 가면 이제 제가 나한테 사기쳤다라고 고소하자.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너무 공감이 됩니다. 네. 근데 고소까지 된 상황이면 근데 이게 합의를 한다든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게? 일단은 돈 문제는 간단합니다. 빌려간 사람이 갚으면 끝나는데. 그렇죠. 이제 보통은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그까지 가는 경우인 거고. 그리고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간 사람도 안 갚고 싶어서 안 갚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자기도 어떤 사정이 있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못 갚게 된 경우고 그래서 결국은 갚을 돈이 없는 상태인 거고. 근데 그래서 사기 고소까지 갔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 합의가 이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감정도 많이 상한 상태이기도 하고. 그럼 법에서는 이런 사건이나 이해관계 당사자들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사람들이 되게 화나는 부분인데요. 사람들은 내 돈을 빌려갔는데 네가 결국 안 갚았지 않느냐. 그래서 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보고 있는데 법률은 그게 아니라 안 갚았다는 결과는 이제 중요하지 않고 돈을 빌려갈 때 갚을 생각이 있었느냐. 갚을 능력이 되었었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안 갚아서 화가 났는데 법률은 안 갚은 건 됐고 얘가 빌려갈 때부터 그 당시에 널 속였니 안 속였니만 이제 보다 보니 네. 예, 요 부분에서 이제 괴리가 많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예. 근데 이게 잘 그러면 인정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기라는 주장이 이게 B가 예를 들어 네. 제 돈을 빌려간 B가 아니다 나는 갚으려고 했다 당연히 이렇게 오리발 내밀면 끝인 거 아니에요? 뭐 현실적으로 주장이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률에서는 그 돈을 빌려가는 시점에 갚을 능력이 있었느냐, 갚을 의사가 있었느냐, 그다음에 뭐 갚을 상황이 되었느냐를 이제 주로 보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빌려간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뭐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물었을 때 갚을 생각 있으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또. 네. 갚을 능력 있으셨어요? 그때는 사업도 잘 됐고요. 뭐 제가 월급도 받고 있었고요. 뭐 누구한테 받을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갚을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다 잘 안 돼서 못 갚았을 뿐입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 전형적입니다. 못 받았 얘가 그러니까요. 받을 때부터 속였다. 받은 사람은 갚을 능력이 있었는데 상황도 의사도 있었는데 상황이 잘 안 풀려서 못 갚았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이게 혹시 실제 사례를 좀 예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실제 사례는 이제 대법원 많습니다. 네. 워낙 고소건도 많고 하기 때문에 실제 사례 많은데 이제 대표적인 거 보면 이제 대법원 판례인데 네. 어떤 사람이 파산 신청하기 2년 전부터 40일 전까지 네. 돈을 이제 주변 사람부터 6천만 원 정도를 이제 빌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파산 신청을 가면 이제 법률적으로 파산 신고가 나면 안 갚아도 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고소를 했을 때 이제 대법원은 그 40일 전까지 돈을 빌렸으면 그러니까 2년 전에 빌린 거를 문제 삼지 않았을 것이고 40일 전까지 돈을 빌리고 파산에 들어갔으면 이거는 이제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고 이제 떼먹을 의사밖에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린 것이다라고 해서 사기죄로 인정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순간 드는 생각이 사기죄로 인정받아도 네. 파산 돼버리면 네.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파산을 했을 때 네. 이제 파산 자체는 법률적으로 갚을 돈이 없다. 능력이 안 된다라는 선고인 거고 이제 면책이라고 해서 빚을 안 갚아도 된다라는 거는 또 별도의 판결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기처럼 고의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채권에 대해서는 이제 당연히 면책해 주지 않습니다. 파산이라 할지라도. 네, 파산이라고 할지라도.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래서 세금과 사기가 고의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면책해 주지 않습니다. 어쨌든 못 갚으면 빌리지 마라. 이런 게 법에는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혹시? 네, 그러니까 일단은 돈을 빌릴 때 이제 네. 용도를 보통 말을 하잖아요. 자기가 이제 어떻게 쓰겠다 이 돈을. 내가 뭐 이런 상황인데 돈이 좀 부족하니까 빌려다오라고 하는데 이제 대부분 많은 게 이제 용도 사기예요. 돈을 빌려올 때 제가 만약에 아나운서님한테 오늘 도박하러 갈 건데. 한 100만 원만 좀 빌려주시면 제가 따서 두 배로 만들어서 올려드리겠다. 안 주실 거잖아요. 네. 아니 왜 그렇게 판단하세요? 줄 수도 있지.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용도를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이제 보통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가서 제 애가 병원에 있는데 카드가 급히 막혔다. 그러니까 조금 한 100만 원만 부탁한다. 그래서 이제 받아서 갔는데 뭐 도박을 했다든지. 근데 보통 이제 도박이나 이런 극단적인 사례는 잘 없고요. 뭐냐면 내가 뭐 돈을 이제 급하게 쓸 때가 있는데 혹은 생활비가 필요한데 아니면 병원비가 필요한데라고 빌려가 놓고는 전에 빌려온 거 갚죠. 네. 그렇게. 네. 그리고 제가 빌린 돈 못 갚은 게 있는데 좀 갚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 안 도와주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통은 이제 돌려막기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돈을 빌려갈 때 용도에 대해서 속이는 경우들이 많고 그게 이제 재판에서 인정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근데 그렇게 사기죄가 예를 들어 인정이 됐어요. 네. 그러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뭐 직접적인 인간관계는 없습니다. 네? 그냥 사기 쳤으니까 국가의 경제 질서를 해친 사람이니까 너를 벌하겠다. 이게 이제 사기죄를 처벌하는 근거고요. 네. 못 받은 돈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해서 따로 받아라. 요게 이제 우리나라 법률 체계이기는 한데 네. 이제 사기죄로 고소가 당했고 그다음에 이제 기소가 되고 처벌을 받을 것 같으면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합의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처벌을 적게 받기 위해서 합의를 하려고 합의금으로 좀 돈을 구해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걸 기대하면서 하는 것이지 사기죄로 처벌받았다고 해서 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사기죄로 처벌받고 또 돈을 돌려받는 건 별개인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 법률체계상 별개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돈 갚을 사람이 전혀 경제력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이게 방법이 없나요? 그럼 어떻게 뭐 일단 현실적으로 돈 없는 사람한테 돈 받는 방법은 없고요. 예, 이제 다만 이제 봤을 때 이제 은닉했던 거, 그러니까 내가 사기 쳐서 아니면 이제 어떤 시골에서 받았다가 이제 숨겨놨던 것들을 이제 뭐 형사처벌의 강도가 높아진다거나 이제 주변 생활을 계속 압박해 간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강제 집행을 하면 불편하거든요. 카드 통장 막히고 그 다음에 뭐 동산 경매 그러니까 집에 빨간 딱지 붙고 이제 이런 불편하니까 그래서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사연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네. 2768님이 예전에 어머니가 개주로 개를 했는데 네. 그중에 한 명이 그 어머니에게 개돈을 주지 못한 게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본인 돈으로 메꿨는데 이거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왔는데요. 법원에 가서도 돈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고 네. 그분의 자산, 그러니까 통장이래요. 네. 자산을 압류하는 조치를 했지만 네. 자산이 없다면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사기죄로 하고 돈도 돌려받는 방법이 있을지요? 이렇게 왔습니다. 2768님이. 일단은 그거는 사기죄는 안 되실 것 같고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개주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고 제가 빌려주신 거잖아요. 속인 게 아니잖아요. 예. 상황이 어렵다. 이것만 막아다오라고 해서 알았다라고 상황을 다 알고 돈을 빌려주신 거기 때문에 이제 사기 쪽은 어려울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재산이 있으면 뺏어오면 되는데 판결도 다 받으셨으니까 현실적으로 돈이 없으실 분으로 보이셔서 이제 힘들죠. 네. 아, 이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법률 절차는 다 있는데 그 사람이 뺏어올 방법은 다 있는데 그 사람한테 뺏어올 게 없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분이 돈이 없으시면 쉽지 않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야, 이거 좀 답답한 상황이네요. 이게 야,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돈을 안 떼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래서 우리 법률상에서는 네. 돈을 안 떼이려면 담보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지 마라. 담보를 받지 않고 빌려준 거는 채권자의 책임도 크다라는 게 우리나라의 법률의 기본 정신이어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담보를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요. 네. 예를 들어 뭐 친구 관계다. 네. 어떻게 뭐 담보를 참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이제 네. 어른들 말씀이 맞는 거죠. 그냥 친구 관계에 빌려줬다. 신용을 빌려줬다라고 그러니까 하시면 그냥 떼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세상에. 돌려주면 다행 아니면 할 수 없는 이제 그렇게 마음 먹으시는 게 맞고 큰 금전 거래는 반드시 담보를 어떤 식으로든 간에 확보를 하신 다음에 하셔야지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현대 법률들은 빌려준 사람의 잘못도 크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7995님이 또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분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돈은 사람을 가까이 멀리 만드는 이중성을 가진 듯해요. 저는 그래서 돈 거래는 안 해요. 돈 필요하면 저는 마이너스 통장 사용해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렇죠. 돈 거래는 금융기관이 하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합니다. 네, 맞네요. 아, 근데 요즘 7595님 마이너스 통장도 조심하십시오. 금리가 엄청 올랐습니다. 네. 이 말은 뭐다? 저도 쓰고 있다는 거죠. 네. 우리 화이팅 하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해관계 오늘 차용금 사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법률사무소 세로의 박예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9193님, 아까 이제 그 불안에 대해서 제가 사연 보내달라 그랬는데 생선 눈이 너무 무서워서 생선 먹을 때 생선 눈을 휴지로 가리고 드신다고. 저도 그렇습니다. 9193님. 네, 제가 스쿠버 다이빙도 하는데 눈이 그렇게 무서워요. 네, 그래서 먹진 않습니다. 8436님. 제가 얼마 전에 도서관 수업을 신청했어요. 한 명씩 앞에 나와서 자기소개하는데 갑자기 심장이 너무나 빨리 뛰고
목소리도 떨리고 무서워서 혼났어요. 울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8436님, 네, 너무 큰 기대 갖지 않고 발표하는 걸로. 오늘 방송 우리 저를 포함해서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금전거래도 그렇고 심리 불안, 발표 불안도 그렇고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 6624님, 경비원입니다. 예전엔 근로계약이 1년이었는데 요즘에 3개월이어서 항상 재계약이 다가올 때마다 불안합니다. 요즘 3개월입니까? 너무 급한 것 같은데 좀 이런 거는 정책적으로 좀 보장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네, 잘 됐으면 좋겠고요. 자, 사연 보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당첨자는 홈페이지에 게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